네, 조건의 의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좀 여담이지만, 자, 조건에서 의의를 배울 때 강조한 게 뭐였었죠? 조건도 의사표시다.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외부에 표시되어야 한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중점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습 차원에서 토지거래 허가 조건부 매매계약 우리 배웠죠?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유동적 무효 상태이고 허가를 받게 되면 소급하여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된다. 그러면 이 경우에도 조건이 있네요. 그러면 이 조건과 지금 배우고 있는 조건의 차이점은 뭘까요? 우리가 지금 수업하고 있는 이 조건은 당사자의 의사의 표시에 의해서 효력의 발생이나 소멸을 장래의 일정한 사실에,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토지거래에서 허가의 조건은 뭐죠? 국토계획법. 국토개혁법에 근거하여, 즉 법령에 근거하여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법에서 허가를 받으라는 겁니다. 허가를 받아야만이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인 겁니다. 차이점은 의사표시냐 아니면 법령에 따르냐. 따라서 이러한 경우는 우리가 배우고 있는 법률행위 부관으로서 하나인 조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같은 연장선에서 법정 조건은 따라서 조건이 아니다. 의사표시가 아닌 법에서 정해진 조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의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건, 법률에게 효력 발생을 장래의 불확정한 사실에 의존한다는 그런 표현 자체가 익숙치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근데 실무에서는 보통 계약서를 작성을 하게 되면 쭉 씁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말미 부분에 계약의 효력이라는 제목을 쓰고 계약금이 현실로 지급되어야 이 본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문구를 씁니다. 즉 이거는 계약금의 지급이라는 조건을 붙이는 겁니다. 이러한 경우처럼 이러한 것들이 사실상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배울 수 있는 하나의 예시입니다. 조건에서 예를 드는 것들이 대부분 뭐 결혼을 하면 집을 사주겠다, 취업이 될 때까지 생활비를 지급하겠다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이 종사할 공인중개 업무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아마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약 표준거래 그 형태로 사용하고 있는 계약서상에는 이런 문구가 없어요. 왜냐하면 보통의 경우는 계약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파트나 어떤 주택의 매매가 아닌 수익형 부동산의 경우에는 이런 표현들이 중요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정상적인 매수인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효력이 발생한다는 문구를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으면 계약 성립 이후에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니 강사님, 계약의 성립 후에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는데요. 그 계약 해지를 일방적인 상대방에는 단독행위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해제 의사표시를 수령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약 해제를 하는 것이 쉽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걸 의도적으로, 그걸 고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간혹가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이런 표현들이 중요하고요. 또 다른 게 뭐냐면 매도인과 매수인이 계약을 체결하는데 실제로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매수인이 개발업자 입장에서는 이 땅을 사서 주택 등으로 이제 개발할 목적입니다. 그러면 이 개발업자는 건축, 인허가 등이 받아야 합니다. 근데 큰 개발업자라면 자금이 탄탄한 개발업자 같은 경우는 부동산에 대한 자금을 지급한 이후에 이제 건축 인허가가 들어가는데 그렇지 않는 자본력이 없는 개발업자의 경우는 일단 얼마를 주고 향후 건축 이관을 받아 대출을 받으면 지급한다는 어떤 일정한 조건들을 붙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지금 배우고는 당사자 의사 표시에 의해서 계약의 효력이나 아니면 발생 여부나
아니면 소멸 여부에 대해서 조건을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유는 제가 지금은 시험에 공부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않지만 이런 식의 조건이 많아요. 의외로. 그 이유는 매도인 입장에서는 애매한 땅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심권에 있는 땅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개발하기는 적절치 않은, 또한 자금력이 있는 사람들이 매수를 제한하는 경우가 없는 애매모호한 그런 땅들을 갖고 있는 경우에 매각을 위해 중개 대상으로 내놨지만 인기가 없는 경우, 이런 조건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빨리 팔고 싶기 때문에. 그런데 가급적이면 이런 식의 잔금이 치르기 전에 뭔가를 액션을 요구하는, 매도인을 요구하는 그런 조건이 붙어 있는 그런 계약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항상 계약금을 받고 잔금을 다 지급받은 이후에 이전 등기를 해주는 것, 그리고 그 이후에 네가 개발하든 네가 알아서 해라. 그게 가장 좋습니다. 실무적으로. 이유는 나중에 가시면서 나중에 아마 접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본론 들어와서 조건에는 기성 조건, 불능 조건을 구분합니다. 기성은 말 그대로, 자, 기성과 불능이라는 조건이 어디를 문제냐면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하는데, 이 법률행위 당시에 의사를 표시할 당시에 이 조건의 내용을 보니까 기성이 이미 조건이 이미 성취된 경우입니다. 조건이. 지금 조건이라는 것은 장래에 불확정한 사실의 발생 여부에 따라서 계약의 효력의 발생이나 아니면 소멸이 이렇게 됐는데, 법률행위 당시에 기성이기 때문에 이미 조건이 성취됐기 때문에 그 조건의 개념과 맞지 않습니다. 불능 조건은요, 말 그대로 조건 성취가 처음부터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이러한 기성 조건, 불능 조건이 붙은 경우에 이 조건을 어떻게 처리할지, 그 효력을 어떻게 볼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효력을 해서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이 시험이 잘 나옵니다. 근데 말 그대로 정지 조건을 예를 들겠습니다. 정지 조건의 개념이 뭐죠? 정지, 아직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일정한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이 발생한답니다. 그러면 기성 조건이면요, 정지되는데 이미 조건이 성취됐으면 효력이 발생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봅니다. 그 효력을. 이런 식으로 하나씩 개념을 보면 됩니다. 불능이요, 정지된 상태인데 그 조건이 성취돼야만이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조건 성취가 애시당초 불가능해요. 그런 경우에는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반대로 해제 조건. 해제는 뭡니까? 해제하는 얘기는 일단 효력이 발생했다, 그렇게 염두에 두십시오. 효력이 발생했는데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력이 소멸되는 겁니다. 근데 기성 조건이 뭐죠? 이미 조건이 성취됐대요. 그러면 소멸되는 거죠. 따라서 처음부터 무효로 취급한다. 반대로 불능 조건일 때 일단은 효력은 발생했는데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이 소멸하는 거죠. 그런데 그 조건 성취될 일이 없다 그러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 된다. 그 효력을 어떻게 볼지가 묻습니다. 시험은 기성 조건 해당되냐 불능 조건 해당되냐 묻지 않고 기성 조건이다, 불능 조건이라는 것을 딱 주고서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예컨대 기성 조건을 정지 조건을 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암기를 하고 계셔야 합니다. 시험장에 가서 이 의미를 하나씩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는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옵니다. 일단은 정지 조건, 조건의 종류는 뭐가 있죠? 정지 조건, 해제 조건입니다. 그러면 위에다가 지읒, 히읗이니까 순서로 정지 조건, 해제 조건을 먼저 씁니다.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저는 기억하기 위해서 정지, 해제, 지읒, 히읗 순서상으로, 그 다음에 기성 조건, 불능 조건, 기, 불, 기역, 비읍 순서로 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기성 조건, 정지 조건. 정지 조건은 뭐죠? 효력이 없다. 다만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력이 발생한다. 그런데 조건이 이미 성취됐다. 그럼 효력이 발생하는 거네요. 효력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갑니다. 그거 하나만 기억해 두고 X 이렇게 기억하시면
공통점 요렇게. 여기는 무효, 무효. 조건 없는 법률행위, 법률행위.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험을 할 때 이 칸을 그려서 X다. 기, 해. 정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정지, 기성, 불능. 이렇게 해놓고요. 하나만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그러면 X, 나머지 무효. 이런 식으로 정리한 다음에 푸는 겁니다. 기성 조건을 정지 조건한다. 법률 무효도 아니죠. 조건 없는 법률이다. 이런 식으로 맞히셔야 합니다. 이렇게 기계적으로 맞히면 되는 수준의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기성 조건이 해제 조건이다. 이렇게 그려놓고 기성 조건이 해제 조건이다. 무효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물론 의미를 이해하면서 하겠지만 그게 좀 효율성이 떨어지고요.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조건부 법률에서 불능 조건이 정지 조건이 되면 무효다. 이런 식으로 요 칸을 제가 나름대로 저는 이렇게 기억하는 게 좀 편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기억이 도움이 되신다면 이 방법을 따르시고 이게 마음에 안 드시면 여러분의 방식대로 해서 만들 것을 권해드립니다. 다음, 이제 조건과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 친하지 않다 조건과 그 얘기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조건은 의사표시잖아요.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사적 자체의 원칙에 따라 제한 없이 할 수 있는 경우지만 일정한 경우에는 제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 표현을 뭐란다? 친하지 않는 법률행위다. 따라서 그럼 친하지 않는 법률행위 조건을 붙이면 어떻게 될까? 그게 출발점입니다.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이면 전체가 무효로 된다. 자, 어떠한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였는데 그 조건에 친하지 않는 법률행위상에 친하지 않대요. 붙으면 싸운다는 겁니다. 그럼 그런 게 그 법률행위를 어떻게 할까? 전체를 무효로 한다. 왜 그러냐면 만약 당사자의 의사 가정적으로 의사를 판단해 볼 때 조건이 없었으면 그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경우에는 그 조건과 법률이 친하지 않았기 때문에 친하지 않은 상태에 붙여두면 아예 전체를 무효로 시킨다. 그렇게 얘기를 하십시오. 근데 이 자체가 무효가 된다는 게 하나의 포인트예요. 그런데 일반론적이죠? 그러면 조건과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가 뭐가 있을까? 구체적으로 이 부분 중요합니다. 예컨대 단독행위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조건과 친하지 않는 것들은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는 예컨대 단독행위다. 단독행위 배운 게 뭐가 있죠? 지금까지 취소권, 해제권이었죠. 취소, 해제가 지금까지 배운 거예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그리고 공통점이 뭐였죠? 일방의 의사표시에서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거나 소멸시키는 효력이 있죠. 그래서 형성권이라고 했습니다. 이 단독행위는 원칙적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원칙적으로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원칙은 못하는데 예외가 있다. 그러면 시험은 예외가 중요하겠죠. 어떤 경우?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 그런데 이 예외적인 상황을 보기 때문에 왜 그러면 이 단독행위에 대해서는 조건과 친하지 않을까? 예컨대 일방적 의사표시에서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는데 조건을 붙이게 되면 상대방의 지위에서는 조건을 붙이게 된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취소권 행사인데 어떠한 조건이면 이 취소권의 효력이 소멸한다. 아니면 취소권이 발생한다. 그런 조건이 되면 상대방은 불안해요. 그래서 상대방 지인이 일방의 의사에서 불안하기 때문에 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상대방의 지위를 보호하기 위한 겁니다. 계약 같은 경우는 당사자 의사표시의 협의에 따르기 때문에 상대방이 지위가 불안하더라도 감수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 경우는 일방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불안한 지위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조건과 친하지 않다. 그러나 상대방의 동의한 경우 상대방 동의하게 되면 그 자기가 불안함을 감수하겠다면 인정해줘야겠죠. 그리고 그 조건 자체가 상대방이 결정하세요. 그 조건의 성취 여부를 누가 결정한다? 상대방이 결정한다면 굳이 상대방 지위를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상대방이 결정할 수 있는 사실을 조건을 한 경우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그럼 상대방이 결정할 수 있는 사실 조건을 한 경우가 언제냐면 이거는 기억을 해 주십시오. 이행지체의 경우는 나중에 계약법에서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고
지금은 우리가 무효 취소해서 계약의 효력을 없애는 거죠. 근데 채무불이행 측면이 달라요.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면 채권 채무관계가 발생하고, 그런데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 불이행이 된다. 유형에는 이행 지체와 이행 불능이 있다. 그리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설사 계약을 해지를 하지 않더라도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기계적으로 나와야 하는데, 이행지체의 경우는 원칙적인 요건에 대면 최고를 해야 돼요. 이행지체는 가능한데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기회 주는 거예요. 너 언제까지 이행을 해? 그 이행 최고를 해야만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게 원칙입니다. 물론 임의 규정이라서 달리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조건과 친하지 않는 법률행위 파트에서 해당되는 내용은 이겁니다. 보통의 경우는 이행지체 사실이 발생해요. 그럼 채권자는 최고를 해요. 최고를 했는데, 그러니까 언제까지 돈 주세요, 이행을 하세요. 안 했어요. 그러면 해제권을 행사해야 돼요. 그러면 기계적으로 나누게 되면 이행지체 최고를 하고, 그 다음에 계약 해제권의 의사표시를 두 번 해서 걸쳐서 해야 합니다. 근데 이 두 번을 한 번에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언제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다 하더라도 계약 해제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이행지체는 채권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와 함께, 제가 그렇게 했죠? 최고와 함께 뭘 한다? 그 기간 내 이행이 없을 것을 정지조건으로. 여기서는 조건이 뭐였죠? 언제까지 채무자여 이행을 하십시오. 그게 정지조건입니다. 그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어떤 효력이 발생한다? 계약 해제의 효력이 발생한다. 실무적으로 많이 쓰입니다. 이 경우에는 계약의 이행 여부를 누가 결정하죠? 상대방이 결정하기 때문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요게 잘 기억을 해 주십시오. 대표적인 예로. 나중에 이해지체 갔을 때 다시 한번 배울 겁니다. 자, 상대방이 동의하면 채무 면제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자, 어떤 얘기냐면 일단 채무 면제가 채무를 면제시켜요. 너의 채무를 탕감시킬게.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행위죠. 단독 행위죠. 채권자의 의사표시만으로. 근데 면제는 상대방이 의사를 표시가 도달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이기 때문에. 단독행위 때문에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 없는데 앞에 뭐가 왔죠? 상대방의 동의. 예의 조건을 갖추면 효력이 있다. 즉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자, 그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 원칙에 위반될 경우에는 그 법령이 전체가 무효지만 이렇게 예의적 사유가 있으면 붙일 수 있고 따라서 효력이 있다.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 조건만 분리하여 무효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 제가 의사표시는 일체화됐다.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따로 떼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왜냐하면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을 연관되기 때문에. 자, 물권행위에 대해서도 조건을 붙일 수가 있다. 이게 관련된 게 뭐냐면 동산의 소유권 유보분 매매. 동산은 우리의 시험범위 아닙니다. 소유권 유보부 매매. 자, 이런 겁니다. 동산이라면 물건이에요. 물건을 매각했어요. 그런데 매수인이 대금을 전부 물건을 다 매각하고 물건도 넘겨줬어요. 매수인에게. 그런데 조건 하나 더 있어요. 어떤 조건?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매매 대금을 전부 지급하지 전까지는 그 소유권 누구한테? 매도인에게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유권을 누구한테 기반다? 매도인에게 있다. 그러면 언제 넘어가? 원래는 인도를 하게 되면 동산을 넘겨주면 그 소유권도 매수인에 넘어가는데 언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매매 대금을 전부 지급하는 것을 조건. 지금 어떤가 되면 매수인이 언제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일단은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있는데 외상거래를 한 겁니다. 소유권이 있는데 이 조건, 즉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전부 지급하면 그때 가서야 소유권의 효력이 이동의 소유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유권 유보분에 여러분 좀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는데 별도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기억하는 동산의 소유권 유보분에만 그러면 정지조건부 그리고 물권행위와 관련된 거다.
우리가 물권행위 개념에서 물권적 합의 등기에서 그건 부동산이에요. 그럼 동산 물권행위는 원칙은 똑같아요. 채권행위 매매계약이겠죠. 플러스 물권행위인데 물권행위 뭐가 있죠? 물권적 합의. 부동산은 등기였지만 여기서는 동산의 인도예요. 점유를 이전해주만이 이게 물권행위예요. 그래야만이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해요. 그런데 지금 소유권 위법은 언제냐면 여기에요. 이 물권적 합의의 조건을 단 거예요. 어떤 조건? 정지 조건을. 그렇기 때문에 이 각각의 요건이 갖춰야만 소유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여기에 조건이 있기 때문에 아직 소유권이 넘어간 게 아닙니다. 이렇게 했었는데 핵심은 이 물권적 합의에 대해서도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게 하나의 또 포인트입니다. 여기까지는 자주 출제는 안 되는데 그래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법률 해결이 되면 매매 계약 같은 채권행위인데 물권행위 대표적인 얘기가 동산의 소유권 유보분 매매. 자, 그런데 하나 더 기억할게요. 동산의 소유권 유보가 또 어디가 있냐면 물권법의 부합이에요. 근데 상당히 선의취득과 관련된 건데 선의취득이 시험범위 아님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5년 동안에 두세 번 정도 출제가 됐습니다. 이게 동산의 소유권 유보분 매매와 연관된 겁니다. 어떤 경우냐면 부동산이 있어요. 그리고 동산이 있어요. 소유자가 달라요. 이러한 경우에 어떠한 제도가 있냐면 민법에는 부합된 경우는 이 동산이 부동산과 부합이 되면 이 동산의 소유권은 누구한테 간다?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어떤 관점에서는 경제적인 관점이 나중에 배웁니다. 대신 기억해 보면 부합이 되면 이 동산의 소유자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부합이 민법상 부합에 해당되면 무슨 일이 발생한다? 동산의 소유권이 부동산 소유권자에게 간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소유권을 상실하는 거예요. 대신에 이 사람은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겁니다. 그러면 소유권을 상실한 동산의 소유권자는 어떻게 되냐? 이 사람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시험에 출제된 게 뭐냐면 엘리베이터였어요. 엘리베이터인데 이 엘리베이터를 정지조건부 소유권 유보부 매매로 시공사에 매매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시공사 건설업자는 건설했겠죠.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했어요. 그런데 엘리베이터를 매도한 사람이 대금을 못 받은 거예요. 대금을 못 받으니까 이 사람이 누구 상대로 하는 게 아니라 시공사가 아닌 이 엘리베이터를 구매한 사람이 아닌 이 건물주를 상대로 했습니다. 논거는 뭐냐면 이 엘리베이터는 동산인데 건물에 설치돼서 부합이 됐다. 그리고 이 소유권은 소유권 유보분 매매니까 누구한테 있다? 매도인에게 있다. 따라서 이 부합돼서 나는 자신의 소유권을 상실했다. 그런데 부합의 관련 규정에는 이러한 경우에 이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을 이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부동산 소유자를 상대로 해서 뭐라 할 수 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근거를 한 거예요. 하지만 대법원 판례는 우리가 배우지도 않는 선의취득 법률을 직접 유추 적용해서 법률 유추 적용해서 건물주가 이 부동산 소유주가 이 소유권 유보부 매매의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에 따라서 결론을 달리합니다. 자, 상당히 어려운 내용인데 나중에 자세히 자수세도 열심히 설명해 놨습니다. 그때 통틀어서 딱 두 번에 걸쳐서 동산의 소유권 유보분 매매가 나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동산의 소유권 유보는 딱 두 군데 나옵니다. 자, 뭘 해야 할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정지조건부 물권적 합의다. 자,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